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11월 16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4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을 기존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던 부분에서 조금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84일 동안 해봤자 지금 뭐 7주씩이니까 뭐 한 12주, 많게 12주인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0주 정도 안에 지금 책을 한 권을 띄기는 좀 사실 힘들고요. 나머지 부분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인지를 한번 봤는데 대부분이 이번은 좀 어렵습니다. 뭐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만 뽑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가져가고 싶다. 어떤 거를 딱 외워가지고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저요? 네. 세 가지는 반드시. 일단 조류제요. 네, 조류제요. 또. 여자 방식. 배전 방식이나 배전. 뒤에는 덕중 씨는 세 개. 지금 본격 공식 AMR. 예.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예. PSS. 또. 세 가지만. 조류제요. 뒤에. 뭐로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딱, 나는 이 중에서 시험장에 가져간다. 반드시 외워서 가져가겠다. 조류. 케이블. 발전기 설계시 고려사항. 다 틀리죠? 자, 뭐 세 가지 가져가면 뭐부터 가져가시죠? 예. 예. 주파수 조화. 세 가지. 조류. 변압기 시험. PSS. 김영선 씨는 세 가지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조류, PSS, 예. 주파수 조화. 조류, PSS, 주파수. 마지막으로. 차단기. 왜 이거를 차단기 적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딱 보면 이분이 어느 쪽으로 관심 있느냐가 보여지죠. 지금 다. 근데 주된 공통사가 있습니다. 딱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조류. 조류는 거의 다 나오죠. 왜냐면 전력 조류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SS. 조류하고 PS는 거의 들어가 있네. AMR 같은 것도, 있고, 케이블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주파수. 세 개 있고. 여기서 이제 키를 보니까 1번이 조류고요. 2번이 PSS고, 3번이 이제 주파수. 그 외에 뭐 지금 케이블,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다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PSS를 저는 1번으로 꼽을 겁니다. PSS하고 조류하고 두 개. 이 두 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뭘 가져갈까?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배전설로 보호는 조금 떨어진데 발전기 쪽에서 하나를 볼까? 아니면은 케이블 쪽을 볼까? AMR을 볼까? 변압기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빈도수에서 좀 떨어지는 거. 발성 배전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발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발전기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 이게 발전기 냉각 방식이나 단락비나 이런 쪽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설계시 고려사항도 연결이 되어 있고, 주파수 저하시 대책, 뭐 제한 조건 이런 부분들은 주파수 쪽이니까 이제 전력계통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계통 쪽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발전기 쪽으로 가져갈까 여기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이 이제 한 8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관연도 문제가 13문제가 나왔다. 이 중에 내가 10문제를 고르겠다. 그럼 내가 뭘부터 고를 것이냐. 자신 있는 것부터 일단 고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신 있는 것부터 고르다 보면 또 많이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자신 있는 것부터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시간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 10분당 한 문제씩 딱 자신 있는 것도 딱 얼만큼 쓰겠다라는 걸 딱 만쳐놓고 쓰고 나서 나중에 쓰다가 시간이 남으면 와서 더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안지 배치를. 여러분들 시험 지금 쓰시면서도 답안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왜? 30분 동안 3문제를 쓰겠다. 6문제를 쓰겠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만들면서 배치를 하셔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참 이런 것들 지금 감전 이런 거 안 나왔죠? 왜? 여러분들도 생각이 없고 저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안전 쪽인데 잘 안 나올 거다. 나오면 어떡하냐? 나오면은 왜? 다른 문제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하는데 이런 것들은 감정 같은 거 25점짜리는 안 나오고 나오면 10점짜리 나올 텐데 이 10문제 선택하는 폭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10개를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내가 여기서 제가 왜 3개만 얘기를 하냐면 3개도 사실 쓰기가 힘들거든요. 이 안에서. 근데 10개를 고르라고 하면 고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꼭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1번, 2번, 뭐 3번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뭐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6번, 뭐 7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근데 가져간다고는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것들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 방향을 잡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방향들은 누가 좀 잡아주기 힘듭니다. 왜냐면 자기 실력은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예를 들어 음식점 가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걸 해줘도 자기 음식 취향대로 뭔가를 넣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는데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오니까 빠지십시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건 좀 중요합니다.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가져가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200문제든 나중에 이제 200문제 정도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1번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장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 붙들고 봐야 안 된다는 게. 전쟁 났습니다. 피난 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이불하고 뭐 이런 거 가져갑니까? 돈하고 금덩어리만 가져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뭘 가져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PSS를 쓰면서 나는 여기까지 내웠는데 여기 안 돼. 그럼 그거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이걸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외워야지만 됩니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안 외워지면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뭐 기본적인 컨셉은 나오는데 부재중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키워드로 외웠습니다. 저는. 부재중 현상. 인, 개, 자, 위, 진, 동, 자, 불, 부.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인덕턴스의 이 응답으로 해서 계좌의 자속의 위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위상이 지연이 돼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동쪽 작용력이 발생해가지고 작용력이 불감대 영역에 존재하는 게 부재중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키워드로 본인이 안 외워지니까 무조건 만들어서 외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걸 쓰기 위해서. 제가 수요관리 외웠던 거 한번 설명드렸죠. 수요관리가 뭐죠? 민성씨? 수요. 뭔가 이제 받아들이는 걸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정의가. 제가 외웠습니다. 키워드. 전, 소, 폐. 폐가 이거는? 평,
후, 지, 효, 비, 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 평준화를 함으로써, 부하의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 효율을 증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헤어지니까. 이런 방법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만든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컨셉은 뭐냐? 키워드는 뼈대지, 뼈 안에 뭘 들어가라는 건 없죠. 예를 들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언제 넣고 어떻게 넣을 건지, 얼마나 넣을 건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고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꾸 안 헤어지니까. 아까도 문제를 보고 알기는 아는데 막상 쓰려니까 안 됩니다. 잘 모르니까.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일단 써줘야지만 아는 거죠. 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알거든요, 이거는 아니까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전소패, 평투지, 효비 이래가지고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의 평준화를 투자,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게 한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머릿속에 그 키워드가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거 감전 빼버리십시오. 안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빈도수 떨어진다는 게, 별 5개짜리를 봐야지 왜 별 1개짜리를 보고 있냐, 이거죠. PSS 전력조류 별 5개짜리입니다. 이런 걸 보셔야죠. 원래 연구반은 그런 거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데, 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 책의 기준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별 1짜리, 2개짜리 이런 걸 빨리빨리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하나라도 더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6개월 이내에.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책 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또 빼가지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는, 누구나 다 가져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6개 있다, 절연엽도 있다, 이런 거 당연히 가져가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남들도 다 쓰는 문제. 물론 남들이 안 쓰는 문제를 써서 점수를 좋게 받으면 좋은데요. 그 남들이 안 쓰는 문제를 쓰려면 남들이 쓰는 문제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남들이 쓰는 문제를 쓰고 남들이 잘 안 쓰는 문제를 더 잘 써가지고 점수를 받아야지, 남들이 안 쓰는 문제를 쓴다, 남들이 쓰는 문제를 안 쓴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감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로 감전되는데 직접 접촉이 되거나 간접 접촉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정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 끄고 정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방법대로 해야지, 이거를 애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전력조류 제어. 전력조류 제어에서는 사실 문제는 전력조류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최적 전력조류 제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력계통의 4장의 전력조류 제어 쪽으로 이제도 보시면서 최적 옵티멀 파워플로우 해가지고 OPF라는 최적 전력조류 제어로도 25점짜리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얘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쓰긴 썼는데, 이제 그런 컨셉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4장의 전력조류 계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시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감리를 하게 되면 ITP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사할 건지, FAT 상에서 어떤 식으로 검사할 건지, 그 안에 여기 있는 시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0분간, 1분간, 상형 주파를 하고, 온도 상승 시험을 하고, 내전압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을 하고, 무부하 시험을 하고, 철선, 동선, 이런 것들을 하겠다. 봐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이 기기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증하는 그 기준 안에, 왜냐면 IC, 요거 같은 IC 76726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76하고 726인가? 거기 이제 몰드 변압기 쪽, 또 오일 변압기 쪽,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테스트를 해서 그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시방서상에 우리 제품은 어느 정도 이내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 특성 내에 들어온 제품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압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일 변압기 같은 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그 감리가 오든지 아니면 발주처가 와서 시험하는 것들 자세히 보고 갑니다. 그 몰드 변압기 같은 것도 용량이 뭐 작더라도 이제 그 상황에서 대수가 좀 되면 와서 보고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공장 같은 검수에서는 판넬하고 뭐 변압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보죠. 그렇게 보는 단계에서 어떤 시험들을 하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점짜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나왔던 게 뭐 등가부하법, 반환부하법, 실부하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도 상승 시험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유형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변압기 시험 쪽보다는 뒤쪽에 가면 이제 그 변압기의 손실 쪽에 관련해서 무부하선, 부하선으로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쪽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빈도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실지는 여러분들이 실무하고 관계가 돼 있으면은 좀 더 가져가시기가 쉬울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근데 이걸 한번 받으시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배전만 해도 적용이 되거든요. 똑같이. 다. 조건만 틀려지지.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을 때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같으니까. 배전선로 보호. 배전선로 보호 쪽에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빈도수는 떨어지죠. 오늘 오전에 지금 보호 개전 방식을 배우셨죠. 보호 개전 방식에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 변전 쪽에서 변압기 보호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거의 나옵니다. 송전선은 조금 떨어집니다. 모선이나. 배전 쪽도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배전 쪽이 좀 빈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배전선로 보호 방식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배전선로에 설치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배전선 보호 방식까지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210번 문제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뒤에 540페이지 정도에 있는 210번의 배전선로 보호 방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실 때는 이 책 안에서도 이렇게 배전 쪽만 또 모이는 걸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AMR, 자동 원격 검침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왜냐면 요즘은 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IC61850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변전소 자동화가 나오면서 조금 AM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배전 자동화하고 관련돼서. 이런 거는 배전 자동화하고 관련돼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차단기. 이건 별 중요성은 없습니다. 이 뒤에도 보시면 이제 뒤에 차단기 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차단기 종류가 뭐가 있냐죠. 그죠? 개통 쪽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발성배전 쪽에서 사용하는 차단기는 MV 차단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G10입니다. 그 다음 V10입니다. 발성배전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들어가면 50이죠. 이거는 이제 역사를 알아야죠. 52가 1930년대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G12, V12는 1960년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나가지고 V11을 할 거냐, G11을 할 거냐 하다가 이제 나눠졌죠. 회사들이 막. 왜 나눠지냐? 얘는 특구 쪽, 얘는 고압 쪽, 얘는 고압 쪽. 그 다음에 이제 저압 쪽으로 나와 있는 게 A12, MC12, MC12. G12가 뭐죠? 가스 서킷 브레이커. V12는 백큐um 서킷 브레이커고, 52는 오일 서킷 브레이커, 유입 차단기. A12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 MC12는 몰드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차단기라고 얘기하죠. 그냥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M12는 자기 차단기.
그냥 미니어처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얘하고 얘 기준은 125A 미만은 미니어처 조그마한 거다. 요거는 케이스에다 집어는 좀 튼튼한 거다. 그래서 MC12 같은 것도 1600A까지 있습니다. A12는 얼마부터? 630A부터. 여기 단계는 저압이니까 그거는 여기 이쪽 가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큰 컨셉은 이제 여러분들 요 두 개에 대해서 발성 배전이기 때문에 요 두 개에서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52 같은 경우는 1930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단이 돼 있습니다. 오일 변압기 쓰지 않습니까, 지금? 오일을 넣어서 서킷 브레이커에서 하는데 왜 안 쓰냐? 뭐 불날 수도 있고요. 52 쓰다가 여러 가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유가 되고 하니까. 근데 V12 같은 건 베컴 인터럽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V12는. 차단 능력 키울 수 있는데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고압 쪽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특구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154측. 이런데 V12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 차단을 하려면 이 차단기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 방만한 걸 갖다 써야 되니까. 근데 G10이라는 소호장치를 이용해서 가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소호장치가 SF6 가스인데 그걸 집어넣게 되면 크기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호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그 도쿄 협약에서 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해당이 되죠.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에너지 평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인가요? 12월 1일 날, 올 12월 1일 날 시험 보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수도권, 지금 이제 서울, 뭐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대도시, 뭐 전국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법망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니까. 그러면서 EMS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증가가 되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가는 추세를 봐가지고 시험 문제도 뭘 나올지 좀 예측을 하시라는 얘기죠. 요즘 TV에서 떠들고 있는 게 뭐죠? 나진 핫산. 여기까지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한 50km인가 되는데 그걸 연결해가지고 저쪽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뭐 철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철강도 배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보면 저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이렇게 중국이고 여기 중국이 요쪽은 걸쳐있고 여기 러시아가 있으면은 요쪽에서 개발된 부분을 연탄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저쪽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열차로 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옛날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협력이 안 되니까 안 됐던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체결하면서 여기 나진에서 여기 핫산까지. 나산이거든요. 나진하고 여기 지금 중간에 여기 뭐더라? 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핫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한 30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을 철도를 놓겠다는 얘기죠. 철도도 지금 있는데, 그런 거 보수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가지고, 이게 나산, 경제특군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동북아 연계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요쪽에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리고 수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전기가 우리나라 청평발전소의 한 6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는 지금 전력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요 구간만 연결하면은 북한도 쓸 수가 있고 우리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저번 주인가 동북아 연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세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요즘 ESS.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계속 9월달부터 이제 조금씩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신문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보시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정보를 드리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이걸 가져갈지 말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전쟁터에 가져갈 때 수리탄을 가져갈지, 이제 소총을 가져갈지, 바츠카포를 가져갈지, 아니면은 식량을 가져갈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대신 그쪽은 날씨가 추우니까 차라리 모포를 하나 더 가져가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러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만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개인차가 있으니까. 흐름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G12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154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차단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쪽하고 관련돼서. 기후변화 협약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차단기가 어디냐?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음물질 자체가 질소를 이용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단기 쪽은. 근데 케이블
진단 같은 것도 열신축 이런 것들도 뭐 내용은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열화 진단 하면은 뭘 열화 진단 하겠냐 그죠? 변압기 열화 진단. 전동기 열화 진단은 있습니다만은 발성 배전 쪽에서는 좀 떨어지죠. 그럼 케이블 열화 진단. 요 두 개가 열화 진단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GIS 쪽이 열화 진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고가 나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변압기 같은 건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변압기 수명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변압기 진단하는 부분에서 뭐 부분방전법도 있고 절직유부 해가지고 절연저항법, 직류전압법, 누설전력법, 유전정력법 이렇게 해가지고 사선 상태 진단, 활선 상태 진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서 또 써먹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선 상태 진단, 활선 상태 진단이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은 그건데 거기서 이제 매체가 틀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딱딱한 네모 변압기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일에 대한 상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는 거예요. 얘는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블이. 그러니까 얘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리가 길고 얘는 요 장소만 있으니까 거기서만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얘 같은 건 어떡하냐. 머퍼라다 해가지고 머레이르프법, 펄스 반사법, 그 다음에 머퍼라, 아크 반사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머퍼라드, 디케이법, 디케이 감소법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아까 오전에 얘기한 브릿지 방식 뭐가 있는지 GIS 같은 경우는 GIS 안에 사고가 났는데 GIS 같은 경우는 사고 났는지 뭐 미리 분석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SF6 가스를 이용해서 뭐 수분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이산화황에 대한 부분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부분방정을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UHF를 측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정도. 근데 이제 이거나 이게 이제 더 주가 되니까 케이블 진단 같은 것도 좀 빈도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열화 진단 쪽에서는. 열신축. 아까처럼 스네이커 배설 같은 거 이렇게 열신축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고정형 클리트나 막 가동형 클리트로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피치. 피치가 이게 몇 미터죠? 154? 6m 한 피치가 3, 4, 5가 9m인가 그렇거든요. 한번 보시라는 얘기. 1.5 하면 안 되죠. 6m 되죠. 1.5씩 내기하면 그래서 한 피치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능해. 한 피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고정형 클리트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이동형 클리트를 해서 잡아만 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 어떤 그 신축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고정을 해주지 않아도 이런 피치 길이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책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더 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연구반 다른 교재들 그 전에 했던 교재들 보면 이런 피치에 대한 길이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정정거법 이건 배전 쪽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무정정거법도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냥 뭐 변압기를 이용해서 그냥 그 바이패스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한번 쟤는 어떻게 하냐? 아,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다 가압을 해가지고 바이패스만 시키는구나. 이런 정도 개념 보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 로봇 공법도 있고 뭐 활산 트럭에 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바켓스 해가지고 바스켓 뭐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적어주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이제 배전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전 쪽으로 가야 될지, 성배전 쪽으로 가야 될지, 변전 쪽으로 가야 될지. 발성, 변전, 배전이니까 거기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줄 거냐. 발전 쪽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전 쪽에 나오는 부분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뭐 캐비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도 발전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발전 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뭐냐 송배전공학을 하고 있는데 송전까지만 지금 하고 있죠. 기본서반에서. 송전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PSS는 이제 안정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2002년도인가 2005년도에 나와 있는 거기 보면은 PSS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바로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PSS 설치 기준. 예, 500MVA 이상. 가버너 설치 기준. 20MV 이상.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이제 가버너 설치 기준 같은 건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PSS 설치 같은 건 물어봤다는 얘기죠. 전력 품질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기 설비 신뢰성 뭐 저기 해가지고 기준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내용들이. 왜? 전체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요건 요 내용이구나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500MV 이상 되게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500MV는 뭐냐? 50만이죠. 50만. 50만 킬로와트.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기본 설계 기준치가 50만입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 무조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바뀌었으니까 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 여자 방식. 이건 이제 여기 부분은 이렇게는 발전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려진데 저 같은 PSS는 반드시 여자 방식까지 같이 비교해가지고. 여자 방식 보시면 사이리스터 뭐 정지형 타입 뭐 여러 가지 나오죠. ACA형 타입, DC 타입 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써야 되니까. 발전기 설계 시 고려사항.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자동차 설계하는 건 똑같죠. 타이어를 4개를 하고, 운전 CC를 어떻게 할까? 외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럼 발전기도 구조를 알면, 아니, 회전자 축을 어떻게 할까? 진동을 어떻게 할까? 열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전자에 대한 부분, 고정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뭐 냉각 방식에 대한 부분, 축에 관련된 부분, 열 응도에 관련된 부분, 이런 식의 그 어떤 구조를 알아야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냉각 방식도 그래서 이제 고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발전기가 주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주파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주파수 저하시 대책도 이제 개통축하고 수용가축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보시면은. 근데 그 개통축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는 발전기가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그 공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주파수 공진, SSR에 해가지고 축이 막 뒤틀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임계속도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임계속도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화력발전소의 전격속도는 여기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전격속도까지. 근데 임계속도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임계속도를 지나가니까 얘는 진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건 뭐죠? 이 임계속도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거죠. 화력발전소. 근데 수력은 왜 그러냐? 전격속도가 여기 있죠. 얘가 올라갔는데 임계속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올라갈 때 이 임계속도가 바로 무구소 속도처럼 큰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것들은 고려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탈락해서 속도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무구소 속도를 해가지고 같이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기동할 때나 떨어질 때나 거쳐가니까 얘는 기동 중에도 안 되고 떨어질 때도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가 한번 될 때만 봐주면 되는데 그때는 다른 걸로 또 이미 커버가 돼 있으니까 고려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제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 냉각 방식, 제한 조건, 아까처럼 뭔가 그 변화가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것도 이제 구조를 보면서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떠났는데. 그럼 진동도 마찬가지죠. 축진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게 바로 이 주파수 저하할 때 임계속도에 들어가지 않게끔 진동의 원인이 뭐가 있냐, 그죠? 축이 틀려져도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묶어서, 문제를 같이 묶어서,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보셔야지 요 하나씩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답안을 쓸 때는 여기를 썼지만 여기에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단기 여기나 여기 같지 않습니까? 배전 방식? 요거는 이제 요 배전솔로 부분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틀리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12장에 배전솔로의 전기 방식에서 나오죠. 가공솔로는 어떻게 하냐? 지중솔로는 어떻게 하냐? 수한망, 방백내 해가지고 뭐 오전에도 설명됐죠. 수지상, 환상식, 망상식, 스폰 네트워크,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또 기본서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고압, 가공, 고압, 지중, 저압, 가공, 저압, 지중 뭐 이런 식으로. 저압에서는 지중이 있나요? 지중으로 깔아야 될 부분이 없죠. 저압은. 그러니까 고압, 가공하고 지중 쪽이고 저압 쪽은 그냥 배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공 위주로. 그 내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는데 주는 뭐다?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서 나가야지만 제가 하는 것만 쫓아오기에는 지금 안 되고요. 미리 앞서서 예습을 해가지고 오라는 부분이 거기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 요 안에서 딱 찍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떻게 됐냐면 요 안에 보이시나요? 색깔 칠해놓은 거? 내가 가져가야 될 것만 색깔 칠해놨더니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들을 한번 색깔을 칠해서 어떤 걸 가져갈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자꾸 늘려가야지.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천재도 아니고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워드만 색깔을 칠하시라고 일단 키워드만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 키워드만 먼저 외우시라고 처음에. 시험을 보는 가장 큰 목적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끄집어내는 훈련.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끄집어낸다. 저도 이거는 정전 키워드가 없습니다. 왜? 이건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근데 내용 흐름상 한번 보시면 어려운 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고 제가 키워드를 만들었던 건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이건 꼭 외워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것들만 키워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나올 만큼. 여러분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의 점검 수리 시 정전작업과 활선작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전작업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장구를 챙긴다. 여기 나오는 거. 책임자를 임명하고 장구를 챙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점검할 건지 생각한 다음에 정전 순서를 가지고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할 때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아시겠죠? 책임자가 정해됐으면은 장구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점검할 건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시작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점검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죠? 먼저 정전을 시키죠. 정전을 시킨 다음에 단락 접지를 하죠. 왜? 안전하게. 다시 혹시라도 누가 투입하더라도 단락 접지를 해놓으면은 작업자가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을 재투입한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내용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교대 근무 시 업무 인수인계 사항 이런 것들을 정전 작업하고 나서 인수인계 한다는 얘기들이고요. 간단하게 뭐 여기 10개 적혀 있다. 여러분 10개 다 적을 생각 하시지 말고 4, 5개로 여러분들 줄여서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니까. 작업 전 조치사항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 개폐기, 시건장치를 해서 누군가 못 열게 만들어라 이거죠. 차단기 못 올리게. 통정금지 표지판. 판넬 주위에다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죠. 여기 살아있는 데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정전 작업하고 나면 분명히 살아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옆에 가서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죽었는지 알고. 그런 부분은 못 들어가게끔 해놓고. 그런 부분은 또 문도 못 열게끔 막아버리고. 네? 작업할 수 있는 구간만 딱 오픈을 해놓으라 이거죠. 케이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정전됐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잔류전화를 방전시켜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검정기를 가지고서 확실하게 전이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에서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검정기로 충전부 확인한 다음에 단락 접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라 이거죠. 작업할 때는 공구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뭐 보시면은 공구도 공구함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갔다가 딱 보고 공구함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 파악도 해야죠.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서 작업하고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죠. 어디까지 진행됐고 얼마나 남았고 그럼 작업 시간을 늘릴 건지 아니면 빨리 끝날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냥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고 단락 접지를 철거하고 작업자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투입해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한전이나 어쩌고 하고 확인해가지고 이제 투입하고 나서 이상률을 확인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활선 작업 시 뭐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안전장비니까. 그럼 안전장비들을 어떻게 쓰냐. 아까처럼 처음에 준비하는 거죠. 안전장화를 쓰는다든가 아니면 검정기를 쓰는다든가 단락용 접지공을 쓰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작업하려면 필요한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인적 자원도 있지만 물적 자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적 자원은 어떻게 되고 물적 자원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한두 번만 해보셨으면은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 경험에 맞춰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얘는. 케이스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흐름은 비슷하지 않는 거예요, 흐름은. 그런 부분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고압 8선 작업 시 주의사항. 뭐, 머리 30cm, 발밑 60cm, 신체 60cm 이상, 충전부하고 이격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저렇게 작업하나요? 30cm 이상으로? 당연하죠, 저거는. 살아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누가. 근데 만약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작업상에 지켜져야 되는 내용을 그냥 표시를 한 거죠.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22,900은 30cm, 1호사는 120cm, 345는 220cm 이상 충전부와 이격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은 지금 대부분 22,900 같은 경우는 20cm 이상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205mm, 210mm, 220m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지간, 상동상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 이격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보다 약간 더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작업을 할 때는 왜 평상시 때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상이거든요. 이상이라는 건 포함도 되고 그 이상도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 절연형 보호구 종류 나와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감전의 형태. 사실 이것도 이제 안전 쪽으로 좀 보셔야 되죠. 발성배전 쪽에서는 보는 감전이라는 거는 거의 죽음이죠, 그냥. 감전됐다 그러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발성배전 쪽에서는 전압이 높다 보니까. 직접 접촉, 간접 접촉.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직접 접촉은 그냥 바로 접촉하는 거니까, 간접 접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기를 통해서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죠.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절연 변압기라는 거는 이제, 유도 현상 때도 이제 통신 쪽에 절연 변압기를 쓰죠. 중간에 뭔가 절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뭐가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게끔 중간에 뭔가 절연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고저압 혼촉 방지판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고저압이 혼촉이 됐을 때 그 방지판에 접지가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대지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혼촉이 나더라도 사람 쪽보다는 그쪽이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 그 얘기죠. 요거는. 저런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전력조류 제어가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답안지를 쓰신 거 보니까 사운학 해가지고 사고 예방제어, 운용계획의 위반, 확충계획의 위반 해가지고 전력조류를 제어를 쓰셨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봐도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전력조류의 개념이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 봤던 것들은 내용들 딱 보시면은 일단 전력조류 제어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은 뭐였죠? 개요가? 최적 조류 제어라고 되어 있죠. 최적, OPF, Optimal Power Flow. 그러니까 최적화 시키는 거죠. 경제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기도 운전 조건에 따라서 경제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발전기들도 발전량을 줄여주듯이 얘도 전력 조류 제어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개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통 구성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조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시 감시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이거를 최적의 조류 상태가 되게끔 그걸 받쳐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안전 운영입니다. 전력계통의 안전 운영과 경제 운영이다 이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안전 운영이고 최적이니까 돈이죠. 다 경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딱 보시면 안정적인 부분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예? 안정도의 향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근데 경제 운영 부분 보시면은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송전 손실을 경감하고 적정 전압을 유지하고 주파수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개통 물리점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럼 최적 조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간의 발전기들인데 그 발전기들을 적절하게 예? 발전해서 적정의 그 송전선으로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넣었다 붙였다 해야 되냐 이거죠. 개통 분리점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통 분리라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개통 분리라면 각 회사 간의 개통 연계점을 분리한다. 개통 연계점이라는 부분들이 책임 분계점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한전에서 다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 틀린, 그 회사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절체, 동작. 아까 지금 연계점에 뭔가 붙인다고 그랬죠? 그럼 붙였다 뺐다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절체를 하느냐. 이 내용들이 여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루프 절체, 정전 절체, 병렬 절체, 해열 절체. 이거 딱 보시면은 말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딱 읽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루프 절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루프죠. 동그라미. 그 무정전 절체를 위하여 절환하고자 하는 개폐기를 투입하여 일단 루프를 한다. 일단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만들었다는 건 연결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떼라 이겁니다. 루프 절체는. 정전 절체는 일단 정전이 나왔으니까 먼저 정전시키고 그 다음에 붙여라 이 얘기죠. 그 내용도 보시면 일단 개방하여 일단 정지시킨 후 절환하고자 하는 개폐기를 투입하여 절환한다. 정전 개폐는 그거죠. 정전 절체는.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 필요하면 넣어라 이거죠. 선조치 후 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병렬 절체는 일단 병렬로 집어넣으라 이거죠. 아까 루프 절체는 일단 루프를 해놓고 나서 절차라는 거고, 병렬 절체 일단 병렬로 한 다음에 그 해제를 해라 이거죠. 관점이 아까는 루프고 얘는 병렬이고 똑같은 겁니다. 정전은 정전시켜놓고 절차하는 거고, 해열 절체는 일단 해열이라는 게 뭘까요? 빼낸다는 얘기인가요? 풀레자에다가 그러니까 정전 절차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빼내고 나서 단독 계통으로 존재를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2가지, 죽이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콘셉트만 잡아주시라는 얘기죠. 개폐 조작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시면 필요하다면 전력조류 고조시, 송전선실 최소화, 송전률 향상, 신뢰도 향상. 이게 최적 전력 조류의 고려사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밑에 3가지 있는 부분들. 문제는 이제 전력 조류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최적 조류 제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제목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답안지를 쓰셨던 분들은 그냥 전력 조류 제어라고 써놓고 그냥 이 책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전력 조류 제어를 쓰신 겁니다. 만약 아시는 분이라면 이걸 최적 조류 제어라고 써가지고 최적 조류 제어에 대해서 쓰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시험입니다. 변압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는 안 합니다. 변압기 제작사에 가서 하죠. 현장에서 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뭐 권선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일부는. 왜냐면 현장 와서 결선을 하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뭐 내전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변압기 같은 오일에 대한 내압 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거기서 오일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그럼 나올 때는 오일을 빼가지고 이동할 때는 오일을 넣지를 않습니다. 오일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진공 걸어놓고 나서 오일로 채워놨죠. 그럼 그 오일이 진짜 그쪽에서 쓰던 오일하고 다른 오일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변압기 제조 공정상에서 출하하기 전에 제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변압기 시험 쪽으로 봐서는 그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용과 설치를 해놓고 나서 이게 쓰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렇게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는 25점짜리를 쓰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10점짜리는 수용가에 들어와서 이제 간이 테스트하는 그런 간이 테스트 방법들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먼저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한번 다 보시면, 권선저항을 측정한다. 그럼 저항 측정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항이 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전압강화 아닙니까? 제작이 잘못된 거죠. 권선이 잘못 감겨진 거죠. 그 중간에 층간 단락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권수비를 측정합니다. 그럼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단자간 전압을 해보게 되면 이게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생기니까 그거에서 권수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죠. 극성하고 상회전, 이제 이게 가극성인지 또 상회전 부분이 각변이처럼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층간 단락이 일어나가지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나와 있는 거죠. 극정각 세트,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발전기 쪽에. 크기 파상이 뭐였죠? 그건 발전기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차각이 발전기였고요. 변압기는 상권, 극전각 Z. 예?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권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전압비가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Z. 임피던스가 같을 거.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주셔야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보시면 이 극성이라든가 상회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절연장 측정.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권선저항 측정은 권선의 저항이고, 절연장은 외부하고 얼마나 절연이 잘 돼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절연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까처럼 뭐 권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무부하 시험, 뒤에 보시면 무부하 시험인데, 일단 부하를 걸지 않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격에. 그러니까 무부하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자 전류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단락시험은 이제 부하 시험이 되는 거죠. 단락시험에서는. 부하를 걸어놓고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부하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이런 부하들에 대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드뱅크가. 실부하를 걸지는 분들이 있는데, 실부하보다는 보통은 환산된 부하를 걸어서 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효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간이 계산법으로 온도 상승 시험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온도 상승. 변압기의 수명에 크게 좌우하는 인자다 이거죠. 변압기 갖다 놓고 이제 얘가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 때 이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변압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왜 절연물에 대한 특성이라는 얘기죠. 권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다 측정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운송을 하거나 어떤 그 충격이 가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얘가 아크를 먹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지금 20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쓸지 안 쓸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하를 살짝 걸어가지고 온도 상승 시험을 해보면 얘가 실제로 부하를 걸었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왜? 절연물의 온도가 한 8도씩 올라가면 수명이 2분의 1로 저감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온도가 전격까지 했는데도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부하를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부하를. 왜냐면 실제로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부하법. 이런 건 용량이 작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환부하법. 이건 1차 측하고 2차 측을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등가 회로적으로 뭔가 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건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본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등가 부하법을 이용해가지고 2차 측을 단락을 시키고 나면은 단락이 됐다라는 거는 그쪽에 아무런 부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최대의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단락이 됐기 때문에. 최대의 부하가 걸렸을 때 그 1차 측에 부하선을 공급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이니까 말 그대로 최대 부하를 걸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 상승이 얼마나 되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걔들도 절연물의 재질에 따라서 YA, EB, FHC에 따라서 어떤 온도 상승 시험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 이게 상용주파 시험입니다. 상용주파. 여러분들이 저번에 구장 이상전압 할 때 배우셨죠? 1호사각 같은 건 상용주파 시험을 몇 킬로볼트인가 한다고요?
140 곱하기 22 두 배 한 다음에 4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40 더하기 2 하면은 280이죠. 280에다 45를 더하라. 325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나오죠. 170kV. 170kV는 325kV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22.9kV에서 전격 전압은 24kV지만 실제로 계통의 인간은 전압은 50kV로 얼마간? 상형주파 내전압 시험은 얼마간? 인가 시간이? 여기 나와지는 거야. 대지간의 1분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임펄스 내전압. 그거는 얼마간?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간.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나와있죠. 충격 전압 시험, 임펄스 내전압 시험. 그래서 앞에 거는 상용주파고 이거는 예? 임펄스 전압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가 전압이기 때문에 왜 여기선 전류를 안 겁니다. 다 전압을 걸어서 하죠. 전류를 건다는 건 어차피 부하를 걸게 되면 전압을 걸면 전류가 걸리는 건지 전류를 따로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의 내용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개폐 장치는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요게 뒤에 있는 내용하고 또 같이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